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픈 토론회지만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한된 상황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는 계속 착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의원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기자협회가 후원하는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재원편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 2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부 사회를 맡게 된 영화진흥위원회 소통협력실장 태은정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부에서는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지고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님과 주관해 주신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의 인사 후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김승원 의원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언론개혁과 관련된 중요한 회의가 급히 잡히는 바람에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아쉽지만 영상으로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영화 산업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또 이 토론을 위해서 애써주신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자리를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는 문화 콘텐츠를 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 산업은 경제 성장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는 그런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봉준호 감독님이라든가 윤여정 배우님이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한국 영화 산업이 상당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종료 시점까지 한시적인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당 정책위에서 주장을 했는데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영화인들의 여정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K-한류의 중심인 K-무비가 다시 한번 세계 속에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비록 자리해 주시지는 못하셨지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2021년 1분기 한국 영화 전체 누적 관객 수의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92% 급감했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료의 일부로 조성되는 영화 발전 기금 수입도 당연히 줄고 이에 따라서 한국 영화 산업을 뒷받침하던 여러 그 지원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난적인 상황의 어떤 위기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우리 김승원 의원님과 또 이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 자리를 좀 꾸준히 갖고 있는데 오늘 상당히 멤버가 중복되는 감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신선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과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아마 아주 재미있는 흥미로운 재원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기자협회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십 년간 그 영화계 현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주 자주 그 한국 영화가 위기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어왔는데 지금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요. 저희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나름 TF를 만들어서 이 재원의 어떤 다양화, 확충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페이퍼도 좀 열심히 만들고 있고 각계 여러 가지 그 협조에 그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들에 더 큰 해안을 줄 수 있는 좋은 통찰과 고언 나오길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자리 빛내준 참석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님께서도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경기 파주시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 2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어려운 영화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국회 문체위 김승원 위원님과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유창서 위원님, 발제를 해주실 박찬욱 센터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덕주 교수님, 장원석 대표님, 고영재 대표님, 이원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우리 영화 산업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2007년부터 징수했던 영화발전 기금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지탱하고 키워갈 기금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선 단기적으로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화발전 기금 징수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추가로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영화업계를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관련 부처의 반대가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영화산업을 위해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영화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영화기금 안정화와 건전화 등 할 수 있는 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말씀 경청하고 추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스트 코로나 영화산업 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이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 2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한국 영화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진행은 영화진흥위원회 유창서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유창서입니다. 오늘은 토론회 주제가 재원편입니다. 2007년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한 지 벌써 14년이 되었고요.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에서만 주요하게 정책들이나 지원 사업들을 펼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영화발전기금 징수 연한이 이제 만료되는 시점이고 이에 연장과 관련된 논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영화발전기금이 연장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약 1,100억 정도 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약 550억 정도씩 이제 영화발전기금이 거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것이 약 100억에서 200억 사이 그리고 이제 회복되더라도 400억 정도의 수준에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지금 1,100억이라고 하는 현재 지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에 대한 논의들이 좀 여러 곳에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토론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토론회 진행을 먼저 이제 발제를 박찬욱 한국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장께서 미래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영화 산업의 지원 필요성을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차례로 토론자의 토론 의견이 있겠습니다. 예, 박찬욱 센터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의 박찬욱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발제를 시작하기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장소도 그렇고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무겁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제를 통해서 영화 산업에 좀 희망이 여전히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향후에도 발전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2020년은 앞에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초에 이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달성을 했죠. 그래서 정말 유례없는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영화관 매출이 이제 곤두박질을 치는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마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20년도 초에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영화 기생충 팀이 오스카 수상을 한 뒤에 국내에 귀국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께서 이제 짜파구리를 대접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축하할 그런 행사이고 이벤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있는 시국에 이런 것이 적절하냐라고 이제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러한 어떤 장면이 저희가 이제
그 되면서 여러 가지 국면이 코로나19가 확 확산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으로 네, 전환이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오스카상 수상을 계기로 그 한국 영화 산업은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많은 그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익히 아시다시피 그 올해 그 영화관 매출의 그 추락으로 인해서 그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약간 좀 어둡게 그 밝아서 그림이 약간 좀 희미하게 나오긴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 영화 산업에서 영화관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핵심 수익 모델이 붕괴하면서 영화 산업 가치 사슬 전체가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극장 상영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그 가치 사슬 면에서 앞단의 영화 제작이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파급을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화 산업 전체가 좀 위축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사실 어떻습니까? 영화관 매출은 지금도 이제 크게 그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그래프로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 왼쪽에 파란 그 화살 그 파란 막대 그래프가 2019년도 영화관 매출이고 빨간색이 이제 20년 매출이고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차이가 굉장히 크고 이것이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20년도 초에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사관왕을 이제 수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영화 그 한국 그 콘텐츠 산업 중에 이제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그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영화 산업의 이제 그 영향 중에 영화 기생충의 경제 효과를 그 추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전체적으로 그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매출 및 수출 증가 총액은 7,668억 원, 뭐 유발 효과에서 생산 유발 효과, 뭐 부가가치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등을 이렇게 추산했는데 뭐 이것은 사실 다른 부문들이 좀 합쳐져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 효과는 그때 당시에 이제 국내 매출이 예상되는 것이 한 1,043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수익 국내 유입분이 한 250억 원 정도 그때 그 당시에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에 약간 좀 달라졌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발 효과들이 나타났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직접 부문 외에 그 영화에 따른 직접 이제 그 매출 증가 이외에 그 콘텐츠 부문의 수출액 증가도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문의 그 자문을 통해서 그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이 콘텐츠 산업 수출액에 기여하는 정도를 한 20% 정도로 그 저희가 그때 긴급 조사를 했었고요. 잡고 최근 4년간 그 평균 콘텐츠 성장률을 17%로 해서 곱해서 그 콘텐츠 그 수출이 1,129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때 그 산출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소비재 수출액도 있습니다. 소비재 수출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희가 수출입 통계를 가지고 그 콘텐츠 수출이 됐을 때 소비재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뭐 의류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등등의 소비재들의 동반 이제 수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수출도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고요. 그 한국은행 그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그 김윤지 박사님의 그 자료에 따라서 저희가 그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100만 달러 증가했을 때 소비재 수출이 그 248만 달러 증가한다. 그래서 2.48배 정도 증가한다는 그 산식에 따라서 저희가 추산을 했던 거고요. 또 그에 관련해서 관광에 관련된 그 매출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관광은 사실 파급 되는 영향을 사실 거의 못 받았지만 그러니까 20년도 초에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만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없었으면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국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줄 수 있었다는 상황에 준해서 좀 봐주시면 좋은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3개년 연평균 관광의 성장률을 적용하고 그 관련된 이제 수치들을 저희가 다 곱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산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봤습니다.
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 만약에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뭐 향후에 이제 이런 효과가 다시 또 그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영화 기생충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도 있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최소값과 최대값을 어느 정도 약간 좀 추산을 해봤는데, 이것은 그 국가 이미지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 노출에 따른 홍보 효과 같은 걸 얘기하고요. 국가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약간 그 자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그 기생충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상승 효과는 그때 당시에 그 오스카 시상식에서 광고 그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영화 기생충이 이제 노출된 시간이 20분 40초이기 때문에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1,271억 원이라고 약간 추산을 해봤고요. 최대값으로 한 것은 이제 좀 숨이 차서 네. 여기가 좀 습하다 보니까 제가 숨쉬기가 좀 더 힘든 것 같은데 마스크는 끼고 해야 되겠죠? 끼고. 예. 네. 네. 그래서 네, 말을 좀 적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저희가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출된 시간을 가지고 금액을 계산해 보고 저희가 기존 연구에서 국가 이미지를 1% 올리기 위해서 해외 홍보 비용이 약 12조 원 든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영화 기생충이 국가 이미지 상승 기여에 0.01%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금액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추산을 해봤고요. 최소로 정도로 그렇고, 이제 밴쿠버 올림픽과 이제 약간 비교했을 때 이것도 이제 구글 검색 같은 것을 저희가 좀 수치화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좀 비교가 되는지를 해서 제가 최대 6천억 원 정도로 한번 해봤고, 이런 것이 국가 브랜드에도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쯤 영향을 준다는 것을 수치로 한번 해봤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이따가 아마 토론자분께서도 아마 영화 기금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아마 이런 수치를 얘기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영화 한 편의 파급 효과로서 사실 이 수치가 좀 다소 높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제 한국 영화가 오스카 사관왕에 오른 것이 사실 유례가 없는 일고, 또 막연하게 이제 한국 영화가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추산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이렇게 산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정하는 것들이 완전히 뭔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해서 그래도 가정을 한다는 것에서 약간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당연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화 산업도 수출 비중이 큰 것은 사실 아니지만 예술성 측면에서 일찍부터 저희가 유수 영화제에서 인정을 받아왔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은 기획, 제작, 유통, 소비 전반의 요소별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면서 성장해 온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정부의 기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뭐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민간 주도의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던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영화 산업이 성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네.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도 이러한 누적의 결과로 일어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예술적인 측면에서 인정을 받아왔지만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예술성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산업으로서의 역할, 역할이 굉장히 좀 전환되는 어떤 측면에서 본격적인 수출 산업으로서의 기회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예상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사실 해외 투자를 저희가 받게 되면은 굉장히 좀 산업이 좀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사실 했었습니다. 예,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어려움을 맞이했지만은 영화 산업의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다음에 이제 콘텐츠 산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아도 콘텐츠 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통합 전산망이 가장 선제적으로 도입된 게 영화 산업이고요.
그 문화산업 전문회사 SPC 같은 이제 투자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한 것도 이제 영화 산업입니다.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같은 제도도 좀 선제적으로 도입한 게 영화 쪽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콘텐츠 산업의 투자 투명성 관련해서 선제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해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영화 산업이 이제 과거에 그 6년도 7년도 경에 보면 이게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영화 투자가 좀 과잉 투자됐던 시기거든요. 뭔가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고 투자 금액은 늘어났는데 뭔가 좀 효율적이지 못해서 오히려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그 산업이 위축되었던 시기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때 이제 역할을 했던 게 정부의 그 정책 자금, 그러니까 모태펀드가 그 역할을 그때 자금으로 투입되면서 그때 이제 산업을 굉장히 좀 고도화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투자가 이제 활발히 일어나야 되는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투명성이 전제 조건이고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 영화 통합 전산망이나 뭐 이런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산업이 고도화되는 그 역할에서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산업이 이제 점점 고도화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했던 그 과거의 그 이력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시적절한 시기에 이제 투입되었던 정책 그 정부의 자금 덕에 오늘날의 영화 산업이 이제 이만큼 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화 산업은 고도화를 기해서 다른 콘텐츠 장르들의 롤 모델이 또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산업의 성과를 보고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도 사실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태펀드 그 영화 계정이 있고 사실 그 문화 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문화 계정에서 한 반 정도는 영화 쪽 투자가 사실이고요. 제대로 콘텐츠 분야에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나는 곳이 사실 영화 분야라고 사실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발전 기금에서도 모태펀드 그 영화 계정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영화 발전 기금의 고갈이 영화 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을 이제 줄일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록 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 그 영상물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OTT 간의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익히 아시다시피 뭐 그 글로벌 OTT들이 국내에 투자를 점점 좀 많이 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뭐 OTT 전쟁이라고 사실 표현을 하고 있죠. 넷플릭스가 한 5천억 정도 국내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그 촬영장도 아마 국가에서 운영하는 남양주 촬영장보다 오히려 더 큰 그 면적면으로 더 큰 규모의 촬영장을 짓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결정돼 있고 중국 그 아이치도 아마 그 국내 진출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OTT 간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영상물에 대한 국내 투자는 가속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영화 산업은 그 중에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영상 제작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최근에 중국하고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15개국들하고 그 RCEP 그 협정을 저희가 맺었고 이게 다자 간의 협정으로 그 통상 협정입니다. 근데 보면 그 이것은 그 아시아 15개국 간의 이런 통상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간 것 중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보면 그 자국에 있는 그 고객 정보들을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완화 조치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만 저희가 좀 잘 활용하면 저희가 사실 타 산업에서 이런 그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뭔가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에서 뭐 조립을 해서 다른 데 수출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글로벌 그 영화 영상의 제작 기지화로서의 국내를 바라보고 여기에 따른 어떤 영화 산업의 기능과 가치를 저희가 다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저희가 콘텐츠 산업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콘텐츠 선도국 위상에 맞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춰서 영화 산업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익히 아시다시피 최근에 BTS가 빌보드 핫 100에서 뭐 다시 이제 뭐 3주 연속 1위를 사실 했고요. 사실 전례 없는 사실 상황입니다. 뭐 이거 그 작년에 사실 다이너마이트 1위를 하기 전에 봉준호 감독이 사실 그 연초에 1위를 했던 거고요.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좀 그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한류라는 거 과연 있어라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정책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콘텐츠 선도국이 됐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콘텐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정책의 어떤 모양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나라가 콘텐츠 선도국하고 비슷한 위상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점검해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이나 혹은 과거에 일본 등과 같은 비슷한 위상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콘텐츠 산업에서는 향후에 이제 해외 자본이 국내 투자가 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사실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산업의 투명화가 선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투입되는데 그 산업이 투명하지 않으면 그 자금이 어떻게 이제 쓰이는지를 알 수 없는 거고요. 영화 산업은 그 중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 국내 이제 IP들 많이 얘기하고 있죠. 최근에 웹툰 산업이나 뭐 다른 그 영상화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천 소스가 되는 이제 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사실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의 IP들 저희가 획득을 해서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영화 산업이 이제 IP 산업과 굉장히 밀착돼 있는 관계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진출을 노리는 이제 해외 OTT라고 동반 성장이나 동반 진출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아시아의 제작 기지 역할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뭔가 함께 할 거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영화 산업이 그 콘텐츠 산업의 주요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데 비해서 저희가 그 지금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영화 산업에 대한 이런 투자나 지원을 멈춰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그 페이지인데요. 예, 영화나 영상 선도 국가 이제 코로나19 지원 현황을 비교한 표입니다. 뭐 지원 현황을 아마 보시면은 뭐 수치로 아마 다 드러나서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국가마다 영화 산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보다 적으니까 우리도 지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 조금 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분야에서는 왜 영화만 그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하냐라고 뭐 얘기하는 분들도 사실 있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 저희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자금을 투입해서 그 저희가 이룩했던 영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최근에 영화 산업에 이런 성과가 사실 있었던 거고요. 또한 콘텐츠 산업에서 봤을 때는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남 역할을 사실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산업이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제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장남 역할을 저희가 해왔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산업이 이제서야 사실 본궤도 열렸거든요. 과거에 그 김구 선생이 문화 강국의 어떤 꿈을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작년 초에서 중반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그런 궤도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제가 판단을 좀 그러니까 전체 이제 산업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궤도에 좀 뭔가 그 올라왔는데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조금 이제 좀 그 주춤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회가 왔는데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어떤 자연재해에 가까운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그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뭐 이런 기회를 사실 저희가 놓치면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안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4차 산업혁명이나 메타버스 최근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작년만 해도 아마 영화관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화관이 사실 계속 그 있을 거냐라는 사실 얘기도 사실 하는데 이게 사실 완전히 대체되지는 않을 거고요. 뭐 그 시기도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과거에 저희가 페이퍼리스 사회를 얘기했었잖아요. 종이 없는 사회를 얘기했지만 지금도 종이를 여전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버스도 사실은 그 본질을 뜯어 보면 저희가 가상 세계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상 세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과 가상 세계 그 공진화하는 것이 메타버스 개념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영화관과 같이 뭔가 그 가상 세계가 같이 협력해서 성장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정부도 이제 그 이러한 산업이 뭔가 변화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하는 것들을 그 저희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영화 산업이 2019년 내지 20년도 초의 어떤 상황까지는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뭐 과감한 어떤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찬욱 센터장님 그 발제 감사합니다. 지금 들리나요? 예, 그 박찬욱 센터장님께서 그 미래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발제하시면서 그 기생충 한 편이 그 국가 브랜드 상승 효과는 6천억 원, 그리고 소비재 수출 증가 효과는 2,800억이라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산업이 지금 현재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이덕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토론을 이어나가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장원석 대표님, 고영재 대표님, 그리고 이원희 교수님이 그 지정 토론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영화 발전 기금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자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재원 편이니까 그 영화 산업,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재원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영화 발전 기금이 과연 효과적으로 쓰였느냐, 뭐 이런 퀘스천일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쓰였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 얼마만큼 이제 효과를 줬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사실은 전공이 산업공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대 교수예요, 공대 교수. 그래서 그 영화 뭐 미리 좀 양해를 드리자면 죄송하지만 뭐 24시간 내내 뭐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는 좋아하지만 문화 쪽과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전공이 경제성 공학이라 그래가지고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로서 어떤 경제적 효과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파트이기 때문에 저런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발전 기금이 얼마만큼 경제적 효과를 냈느냐라는 퀘스천은 그것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이 경제적 효과를 측정한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이스타블리시드된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론부터 디벨롭해 나가면서 이제 숫자를 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적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저 숫자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비록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없더라라는 결론이 나더라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저 같은 사람이 맞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라는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2012년도에 영진위에서의 아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오고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어떤 그 인연으로 해서 맨날 영화만 보던 이 극장에서 이런 진지한 토론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게도 토론자로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가라는 거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영화 발전 기금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스크린 쿼터제 이게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적으로 국내 그 영화 산업을 좀 서포트 해야겠다, 지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법에 의해서 영화 발전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만들어졌을 때 보면은 2천억 정도의 국고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입장료의 일정 퍼센트를 기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만들어졌을 때 2007년도에 한시법으로서 2014년도까지만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 과정에 이 극장 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네들의 수입을 이렇게 뜯기는 거니까 아마 헌법 소원 같은 것도 있었나 봐요. 그러나 이제 합헌 결정이 났고 그러면서 이제 2014년도에 이 기금이 이제 끊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진이는 사실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니까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그럼 그동안 영화발전기금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느냐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효과가 있었다라면 계속적으로 조금 더 발전기금이 있어야겠다라는 주장을 좀 해야겠다라는 일종의 백데이터로서 이제 저한테 이 의뢰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소한 분야지만 또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화발전기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까먹고 있었는데 다시 또 도래한 거죠. 올해 말까지만 이제 영화발전기금은 이제 징수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또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발제자분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코로나라는 재난에 의해서 영화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은 산업 중에 하나가 된 것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의 목적은 이제 그 당시 2012년도에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한 목적, 배경과 목적이고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목적의 첫 번째 꼭지를 보시면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뭐 많았다 적었다가 아니라 얼마가 있었냐까지 이제 값을 한번 내보자라는 게 중요한 목적이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분석을 하기 위한 적합한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방법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 방법론을 좀 우리 경제성 공학적 입장에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과를 냈었고 그 당시 결과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발전기금은 실제로 그 투입된 기금보다 약 3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 그 숫자는 전체 영화 산업의 매출액의 4.6% 정도의 효과를 냈다. 굉장히 파지티브한 결과가 나왔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9년이 흘렀고 오늘 할 얘기는 간단하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 이후엔 또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보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저한테 의뢰받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가지고 데이터 모으는데 급급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해석까지는 할 시간이 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그 결과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께서도 영화 산업의 가치 사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 산업이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그 최종 아웃풋 산업의 결과물 경제적 성과를 내기까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가치 사슬이 있더라. 투자, 제작, 배급, 상영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영화발전기금도 좀 들여다봤더니 그 4개의 가치 사슬 영역에 일정 정도 뭐 이거는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하는 주체로서의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이었겠죠.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배분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는 지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영화발전기금이 가치사슬의 각 영역에 얼마만큼 이제 투여가 됐느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사용한 방법론인데 이 방법론을 이제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럼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 거죠. 영화 산업의 총 성과가 있다. 100만큼. 그러면 그만큼의 영화 산업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가치 사슬 영역이 나름대로 컨트리뷰션을 해갖고 최종적으로 소위 영화 산업 전체의 매출의 규모가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투자가 몇 퍼센트고 뭐 제작이 몇 퍼센트고 이거는 데이터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히든 넘버였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주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죠. 뭐 예를 들어서 투자 쪽에 계신 분들은 내가 다 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상영 쪽에 계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극장이 제일 중요하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해당 가치, 이게 안 나와서 죄송한데, 해당 가치사슬 영역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100이라는 전체 매출액 중에 투자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제작이 얼마만큼 기여를 했고 이런 숫자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 그러니까 그만큼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영화 산업 전체에서의 인풋이 있었겠죠. 투입이 있었겠죠. 그런데 영화발전기금은 그 투입의 일부분을 담당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프라이빗 파트에서 얼마가 투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 사이드에서 영화발전기금이라는 형태로 이제 투입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성격에 있어서의 당연히 특성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그 비율만큼은, 그러니까 전체 투입액 중에 영화발전기금이 그 투입된 그 비율만큼은 그 다음에 그 투입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낸 아웃풋이 있을 때 그 아웃풋의 그 비율이 결국은 영화발전기금이 기여한, 영화발전기금이 가져다준 효과라고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요 직관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제 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관적일 수 있는 각 가치사슬 영역의 이제 기여도, 요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거기서 이제 그 산업공학, 제가 전공하는 산업공학이 갖고 있었던 많이 쓰는 이제 AHP라는 방법론. AHP라는 방법론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왜 500억 이상의 재정 투자를 할 때 예타라는 걸 하는데, 예비 타당성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공인한 뭐 방법론이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방법론을 좀 적용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좀 안 보이시는 게 다행인데 뭐 간단하지만 수식도 나오고 이러는데, 어찌 됐건 이 수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수식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있으면,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론에 대해서 크게 이견만 없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링, 그 데이터를 넣어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그 경제적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AHP라는 방법론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방법론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나름 체계적이고 조금 객관적인 그 전문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숫자를 내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것도 사실은 새로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2012년도 연구 때 23분의 영화 쪽 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과연 당신은 전체 영화 산업 매출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투자와 제작과 배급과 상영 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그 방법론에 근거해서 그분의 그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을 썼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결과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은 여기는 안 보이네요. 전문가분들은 투자가 제일 많이 기여를 한 것 같다, 한 43%. 그 다음이 제작 한 24%. 그 다음이 배급 상영의 순인 것 같다라는 숫자가 저희가 이제 AHP 방법론이라는 걸 적용해서 도출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이걸 맨 위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전체 매출액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발표하는 거는 2011년부터 19년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그 각 가치사슬별 기여도를 이제 곱하게 되면, 전체 매출액에 곱하게 되면 각 가치사슬의 경제적 총 파이가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해당 가치사슬 영역에 특정 연도에 얼마만큼 투입액이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비용이 들었느냐. 요거는 이 영화 연감과 그 다음에 영화 산업 실태 조사가 하여튼 코픽 이 영진이의 웹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공개된 데이터들이 있고요. 예, 사실 여담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프라미싱한 게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웬만한 나라에 못지않게 선진국 수준으로 지금 사실은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그건 통전망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화 산업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학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디벨롭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매년 각 가치사슬 영역에 얼마만큼의 영업 비용이 들었느냐라는 데이터도 있어서 그거를 게더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보여드린 그 테이블을 그래프를 표현한 건데, 이제 영화발전기금이 또 매년 각 가치사슬 영역에 얼마만큼 투여가 됐느냐,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한 결과입니다. 여기 계산은 뭐 당연히 더하기 곱하기밖에 없는 계산입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전체 매출액이 한 3조 5,600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에서 853억의 짙은 파란색 853억의 영화 발전 기금이 투입이 됐고, 그 투입액으로 인해서 그거의 전체 영화 발전 매출액에 있어서 영화 발전 기금의 몫은 한 5,078억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쭉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9년 동안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영화 발전 기금이 전체 영화 산업 매출에 끼친 경제적 효과는 한 4조 2천억 정도가 된다. 그럼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전체 영화 산업의 10.1%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는 영화 발전 기금의 몫이다라고 계산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 숫자는 또 어떤 숫자냐 하면 영화 발전 기금 액수의 6.91배다. 91배다. 그러니까 영화 발전 기금이 투입이 돼서 한 7배 정도로 뻥튀기를 시켜줬다.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을.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도에 나온 결과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만 업데이트한 걸로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2기 영화 발전 기금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거의 효과는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공공기금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썼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영화 산업의 그 일종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였는데 이 영화 발전 기금의 수익성이 한 700%가 된 거냐? 실제 그냥 영화 산업의 수익성은 한 1.53배. 그러니까 한 153. 그러니까 제 데이터에 의한 결과입니다. 물론 영화 산업 전체의 다른 숫자의 다른 이 계산 방법에 의해서 수익성을 계산하는 이제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제 숫자의 그 인풋 대 아웃풋 비율은 한 1.53배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니까 영화 발전 기금이 일반 프라이빗 그 돈보다 인풋보다 굉장히 많은 효과를 냈다.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공대 교수님 공대
이덕주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이덕주 교수님이 이제 공학적으로 계산하신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적 기금 사용이 약 7배 정도의 효과를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영화진흥위원회의 정책적인 지원들이 앞으로도 산업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거꾸로 또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화진흥 재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것들을 논의하는데 뭐 기재부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근거 있는 자료로 좀 더 디벨롭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BA 엔터테인먼트 장원석 대표님께서 토론자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영화 발전 기금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영화 발전 기금의 경우 극장의 수익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간다는 개념보다는 영화 관람료는 극장과 그리고 판권사 컨텐츠를 제공하는 판권사가 나눠 갖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이제 우선 공제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판권사 즉 극장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계에서도 그 기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약 35편 이상의 영화를 공동 제작했었는데 제가 제작한 거의 모든 영화들에서 모태펀드가 포함된 투자금들을 받았고 그것이 상당히 제가 영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이제 투자사들을 통해서 자금이 많이 활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영화가 개봉하게 돼서 성적을 거두면 성적에 따라서 적립식 인센티브라고 해서 이제 계속해서 제작사가 다음 작품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관객 수에 따라서 또 지원금을 주는 그런 그런 자금들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 사실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작년 2월부터 시작됐죠. 뭐 그래서 코로나 상황 이후로는 사실 뭐 영화계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저희 현장에 영화계에 와닿지 않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 이전 토론도 제가 좀 살펴보고 했는데 이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오늘이 2잖아요. 1도 제가 살펴봤는데 뭐 많은 얘기들이 있고 대략적인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이런 피해 사례들 얘기할 때 코로나 3담 콤보 제작자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뭐 개봉한 영화 그리고 촬영 준비 중이었던 영화, 촬영 중인 영화, 그리고 개봉할 영화 이런 영화들이 마침 코로나 시기에 제가 여러 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이제 BA 엔터테인먼트 일개 제작사의 피해 사례이지만 이것이 영화계 전체로 확대됐을 때 얼마나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2월 초에 구정 이후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이제 구정 전주인가 2주 전부터 개봉해서 이제 개봉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었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고 설 연휴가 끝날 때쯤 돼서 제 기억에는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2-5명 정도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산의 부장들은 그냥 급격하게 그냥 관객이 줄면서 개봉을 거의 뭐 끝내는 수순으로 갔고 제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이라는 작품이 이제 뒤를 이어서 개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상업 영화는 개봉일, 디데일 마이너스 6주 전부터 약 20억 원 혹은 25억, 30억 원의 P&A 비용, 홍보 마케팅 배급 비용을 집행을 합니다.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이제 2019년 말부터 12월부터 이제 자금을 집행하고 있었고 이제 개봉 4주 전부터는 이제 화력을 집중합니다. 돈을 많이 써서 개봉 2주차에는 피크를 찍고 이제 개봉 주에는 관객들에게 인지도와 선호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개봉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화계가 이제
이 심각한 상황을 다 목도하고 개봉 준비 중인 영화들이 다 개봉 연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영화들이 이제 이미 P&A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이 다 사라진 거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매일 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봉 회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좀 잠잠해지는 한 2주 정도 잠잠해진다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연기하다가 2월 19일 날 개봉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준비를 해서 개봉을 했는데 이제 2월 18일에 31번째 신천지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죠. 사실 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로 그 의미를 몰랐냐면 그 주말에 무대 인사를 했습니다. 그 주연 배우분들 다 모시고 토요일, 일요일 날 무대 인사까지 진행했었는데 제가 그때 직접 겪은 거니까요. 토요일 오후부터 예매가 빠지는 거예요. 무대 인사관을 비롯해서 그 예매를 했던 분들이 이제 취소를 하는 거죠. 극장에 가겠다고 자기가 마음 먹었다가 그 신천지발 확진자가 너무 많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제 다들 겁을 먹고 이제 극장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그 다음 주부터는 처참한 이제 관객 수를 맞이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그 극장의 피해이자 이제 개봉 영화들의 피해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수적으로 100만 정도를 봤었는데 62만 관객으로 이제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 뒤로 2주에서 3주 뒤에 침입자라는 영화를 개봉하려고 했고 그 바로 다음 주에 또 사라진 시간이라는 영화를 개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이후에 이제 개봉 예정 중인 모든 한국 영화가 개봉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코로나 사태를 추이를 지켜보다가 4월 말부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큰일 난다. 끝이다. 뭐 이런 좀 위기감이 팽배했었고 극장 측에서 이제 개봉작 신규 콘텐츠를 좀 내놔달라라고 이제 투자사 저희가 간절히 좀 호소도 했고 당시 또 영진이에서 또 그 영발 기금을 좀 유용해서 그 관람료 일부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쿠폰 같은 걸 발행해서 소진 씨까지 뭐 30억이면 30억, 소진 씨까지 뭐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니즈들에 의해서 저희가 침입자를 6월 4일 날 개봉을 확정졌습니다. 그래서 3, 4, 5월 석 달 동안은 이제 상업 영화라고 불리는 한국 영화는 개봉하지 않았고요. 저예산 영화나 수입 영화들, 외국 영화들 좀 개봉하다가 저희가 개봉을 박으니까 저희 뒤로 다음 주에 결백이 개봉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침입자를 개봉했고 그 다음 주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도 그리고 2주 있다 이제 다만악 이렇게 쭉 8월까지 개봉하면서 잠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객들이 극장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 광화문 발, 뭐 이태원 발 이런 계속 뭐 터지는 코로나 상황에 때문에 이제 또 영화들이 다 이제 개봉을 연기하거나 이제 미루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는 가운데 저희는 이제 4월 초에 베트남에 가서 이제 범죄도시 2라는 영화를 촬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준비만 해도 제가 1년 넘게 했었고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이제 공산권 국가고 촬영이 용이하지 않은 나라라 당국이랑도 되게 긴밀히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웠고 2019년 말부터 이제 2명의 인력을 보내서 이제 현지 프로덕션이랑 논의를 해가지고 세팅을 하고 3월 말부터 이제 스텝 배우분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원래 계획은 한 달 정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스텝 배우분들이 넘어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하노이발 아시아나 항공이 입국 거부가 됐습니다. 베트남 당국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건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비행기 민간 항공기가 오는데 그냥 돌아가라. 그때 이제 한국이 신천지발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한국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트남이 특히 이제 국가의 그 국경을 자물쇠로 걸어 잠그면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났고 그 뒤로 이제 공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 대사관에서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출국하지 않으면 당신들 다 2주에서 4주 정도 격리당하고 촬영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호텔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짐을 싸서 저희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때 이제
보고타라는 영화, 메가박스 영화 보고타라는 영화도 남미 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가 정말 어렵게 뭐 한 명당 8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내고 비행기를 표를 구해서 또 돌아오기도 했고, 뭐 피랍이라는 영화도 뭐 해외 촬영 준비하다가 무산됐고, 뭐 그렇게 마침 또 그 해에 또 해외에서 촬영하는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다 이제 피해를 보고 저희는 저희 계획이 다 틀어졌죠. 베트남에서 베트남 분량부터 찍고 한 2주 정도 정비한 다음에 한국 분량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한국 촬영부터 했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10억 원 가량의 제작비를 이제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촬영 끝내고 계속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이미 준비했었고 쓴 돈이 있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보낸 돈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자금을 만회하거나 해소하려고 베트남에 갈 계획을 짰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러지 말고 그냥 베트남에서 소스 촬영만 해오고 최소 인력이 가서 한국에서 찍자. 그래서 엊그저께까지 한국에서 10회차 베트남 분량, 야외 분량은 10회차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작 기간이 약 한 9개월 이상 늘어났고, 그 기간 동안 또 제작 인력들을 유지하고 하느라 이제 또 제작비가 상승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봉 계획이 잡혀있던 영화들이 이제 틀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을 날리거나, 또 코로나 상황에서 개봉했던 영화들이 이제 저조한 아주 참담한 관객 성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대외비 범죄도시 2를 포함해서 대외비와 압구정 리포트라는 영화 3편을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장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간에 저희 그 영화계와 이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일단 공공기관에서 촬영이 이제 금지됐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제가 친한 제작자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저예산 영화를 촬영하는데 지하철에서 촬영이 한 20%가 있었어요. 근데 반드시 지하철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지하철 촬영이 허가가 안 나서 1년이 넘도록 지금 촬영이 서 있거든요. 그것만 찍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하철에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촬영을 한다. 그리고 촬영 여건에 따라서 마스크도 벗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허락이 될 것이며, 뭐 뿐만 아니라 뭐 경찰서라든지 뭐 관공서 이런 곳에서 지금 촬영이 다 금지되고 있고 허락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그 민간 그 장소들도 이제 건물주나 뭐 그런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촬영한다는 것에서 겁을 내기 때문에 허락해준 것들이 이제 허락이 취소되고 이러면서 계속 촬영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차질을 빚고 어떻게든 끝내긴 했습니다. 끝내긴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제작비가 상승하는 피해를 입었고,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유체이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씀드린 영화들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 다행히 그 영화는 호주에서 촬영했는데 이제 2020년 설 전에 끝을 내서 다행히 이제 잘 끝내고 오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5편의 영화들이 솔직히 개봉이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영화들이 투자 배급사들이 라인업이 창고에 쌓여 있는 라인업들이 1년 반치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70편 넘게 80편 넘게 쌓여 있는데 솔직히 이 영화들이 개봉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또 뭐 큰 영화 뭐 탈출 모가디슈라든지 뭐 인질이라든지 이런 기대작들이 좀 개봉을 예정하고 있고, 또 헐리우드 작품들 또 블랙 위도라든지 어떤 기대작들이 좀 개봉일이 잡히면서 분위기가 좀 풀리는 것 같긴 합니다. 또 특히 그 60대 이상 분들이 이제 백신 맞을 때 그 노쇼를 젊은 사람들이 맞고 이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런 분위기라면 올 하반기 11월 정도 이후에는 다들 극장을 찾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희망적으로 내년 상반기쯤 되면 마스크를 벗고 극장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이제 희망적인 거고, 또 변이 바이러스 소식 들리고, 또 백신 접종이 또 어떤 변수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래서 저희 영화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참담한, 말씀드렸다시피 저 일개 영화사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이걸 영화계 전체로 확대하면 지금 상당히 매우 참담한 상황에 있고, 제가 일전에도 어떤 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붕괴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과장된 말씀이 아니고요. 저도 96년부터 영화하면서 20년 넘게 영화계에 있었지만 어떤 위기 상황도 이보다 더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준비하던 영화들 다 미루고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드라마 한 편 들어가고요. 살기 위한 겁니다.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기 때문이고, 이제 언제 좋아진다는 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토론회 오늘까지도 이제 국회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뭐 기생충이 사과랑을 탔을 때 대통령께서도 한국 영화 산업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시고 또 맡김없는 지원을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1년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영화인들은 그 정부 혹은 국회 등에서 한국 영화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 반드시 시킨다는 어떤 그런 시그널, 의지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이거 각자 도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제가 작년 4월에 문체부 1차관님과 간담회 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이게 오래 지속돼서 극장이, CGV가, 롯데시네마가 만약에 도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차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럴 일이 지금 당장 벌어질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정부에서는 영화 산업을 지킨다, 극장을 지킨다, 이런 좀 강렬한 좀 시그널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 시그널을 통해서 그 자본가들이 냉정하잖아요. 한국 영화 산업을 이제 다 떠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한국 영화 산업은 어떻게든 나라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엄청난 또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또 가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정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투자하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영화계가 정말 붕괴되면 영화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제 드라마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상당히 이제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통해서 좀 우리들의 어떤 절박함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영화계가 이 힘들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장원석 대표님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있는 영화들에 대한 피해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화 산업의 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정책 당국에서의 영화 산업에 대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의 그 가능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에 대한 의지들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부분들 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정책 당국에서 그러한 시그널을 주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영재 인디플로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세요? 예, 제 발제문은 평상시 생각해놨던 그 글들을 이번에 이런 걸 갖고 토론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 발제문대로 토론문대로 하자면 뭐 저도 1시간 동안 얘기를 떠들어야 돼서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저의 말씀을 대략 15분 정도 짧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는 주어와 수로가 좀 엉뚱하게 가 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산업공학적 분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의 첫 질문은 과연 한국 영화와 관련된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산업적인 측면과 문화예술적 측면의 전략이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고요. 저는 어떤 거를 결과를 분석하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에요. 어떤 전략이 있어서 이걸 인풋을 했는데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왔는지 이거를 분석을 해야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분석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략 자체가 틀렸었구나, 수정해야겠다라던가, 전략은 맞았는데 그의 이행 방향이나 전술이 틀렸구나 라면 그에 관련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상적인 전략은 많이 들었었죠. 뭐 5대 문화 강국이 돼야 된다라던가, 뭐 화려한 미사역구를 들이대면서 다양한 전략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영화의 산업 전략은, 국가 차원의 전략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2000년 전후에 디지털 시네마 재편기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현상소들, 그 다음에 투자자, 배급사, 제작사들과 굉장히 큰 거버넌스 토론이 국제적으로 있었죠. 대부분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들이 그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근데 단순간에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은 엄청나게 큰 재원들이 필요하다. 그때 국가는 어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해주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조율을 하면은 이게 되겠다라는 큰 거버넌스가 이루어졌죠. 한국도 거창하게 제가 볼 때는 2000년 전후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를 해서 디지털 시네마 위원회라는 걸 띄웠습니다. 결과가 어떻죠? 예, 디지털 시네마의 전략은 국가가 수립 못했고요. 국가가 재정 지원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극장들에서 알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극장들이 연합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소위 말해서 투자 배급사한테 회당 1만 원 정도 당시 돈을 거뒀었죠. 그리고 나서 다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왜 극장에서 본인들이 설비를 투자해야 될 돈을 가지고 왜 배급사한테 회당 1만 원씩 걷느냐라 논쟁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죠. 여기 국가는 없어요. 국가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거나 기존의 논의 주체들의 힘만을 가지고는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없을 때 국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입을 하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화 정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시장은 니네 알아서 해라 라는 수준이었던지, 차라리 당신들 알아서 해, 우리는 신경 안 쓸게 라고 했으면 오히려 충분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한 사례들은 꽤 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억압을 했기 때문에 필드에서 뭔가 이게 산업적 측면에서 충분하게 좋은 소재라고 생각했던 많은 영화들이 여러 외압적 측면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절당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저는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그 이외에 국가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영화 산업을 좀 충분하게 키워야되고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거시적으로는 관객수 매출 목표가 어떻게 되고 해외 진출에서는 거시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전략을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왜 없는데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냐고요. 그 중요한 사례가 이른바 영발기금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500억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영발기금을 가둬놓고 그걸 쓰신 거예요. 전략이 있었으면 1차 년도에 3천억을 써야겠다. 2차 년도에 얼마를 써야겠다. 3차 년도에 얼마를 써야겠다. 4차 년도에 얼마를 써야겠다. 이걸 갖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0억이라는 건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딱 가둬놓고 이 안에서만 다 쓰라고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투자라는 거는 엔젤 투자자는 이렇죠. 어떤 분야와 어떤 사람이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계획표를 달라. 그렇다면 내가 이 부분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전략을 주로 짜지 않습니까? 보토적으로. 그러면 엔젤 투자자를 설득을 시킬 때 저희가 스텝이 몇 명이 필요하고 연구 비용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이렇게 상품을 만들게 되면은 이것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가 이렇게 돼서 당신한테 이런 리턴이 있을 겁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돈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용돈 주듯이 야, 나 돈 없는데 그냥 올해도 나 돈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너 5천 주고 다음 연도에 5천 주고 이런 식으로 전략 짜진 않잖아요. 영발기금이 그랬다는 거죠.
그 안에서만 쓰라고 그래놓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큰 착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게 한국 영화 산업을 이끌었을 때 국가의 역할은 저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로 시장의 역할이 저는 오히려 컸다. 사실은 대표적인 게 통합전선망이죠. 여기에 뭐 극장 관계자들과 다 와 있었는데 국가가 강압적으로 꼭 허락을 해서 통합전선망 했습니까? 아니에요. 제작사들은 스크린 컷부터 시작이 됐지만 아날로그식 티켓팅이 불신이 컸죠. 그래서 EPN을 극장마다 다 뒀습니다. 그래서 EPN이 일일이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 얼마 들었어. 다 그걸 전화로 하고 일일이 확인하고 이걸 가지고 부금 정산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드는 비용이 더 아까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래야 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 배급사 입장에서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논쟁과 어떤 영화계의 여러 가지 요구와 니즈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맞아 들어가면서 통합전선망이 생겼지, 굉장히 뭐 어느 날 갑자기 통합전선망이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영화 산업이나 필드에서 뛰는 여러 영화인들의 여러 요구와 필드에서끼리 논쟁과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면서 통합전망으로 나왔다는 거죠. 물론 행정적 노력이 아무것도 없이 나왔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다만 저의 불만은 갑자기 시장이나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의 기여가 없는데 갑자기 어떤 통합전선망이 뿅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나온 것처럼 얘기하지는 말자는 거죠. 적어도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행정의 노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행정만으로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가산업적 측면, 영화산업 측면에 있어서 전략은 시장에 맡겨둔 거랑 마찬가지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는 기여한 바가 없다. 근데 그 과실을 가진 홍보는 열심히 하셨다. 산업적 측면만 얘기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분석도 저는 사실은 그에 따른 분석도 저는 잘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시장에 맡겨뒀으면 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는 그럼 전략적으로 뭔가 했나? 그게 코로나로 터진 거라는 거죠.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아마 옆에 계신 우리 대표님 별로 영화진흥이랑 별 상관 없는 양반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서 하니까. 그 최근에 만나봤던 수많은 제작사 대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영화진흥회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 왜냐하면 굳이 내가 그쪽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받지 않더라도 그냥 하면 됐으니까. 근데 어느 날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되돌아보게 되더라. 국가가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는지. 없는 거죠 그때. 그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500억 내외라는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놓고 좀 이따 문화예술 측면을 설명하겠지만 놨더니 쓸 돈이 없는 거예요. 플러스 극장에서 돈이 안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죠. 시장의 활성화 전략을 국가가 짜가지고 산업화 전략을 짰냐? 없고, 산업화 전략은 시장에서 스스로 짜서 필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멱살잡이도 하고 때로는 회포로 소주 한잔 먹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논쟁도 벌이면서 이렇게 이끌어져 왔는데, 근데 산업이 위기에 빠졌는 데는 또 위기에 대한 대응도 없는 거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 인프라 망에 쓴 거죠. 지금까지 영상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재 여야, 기존 정부 다 떠나가고 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IPTV 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얘기들. 뭐 최근에 5G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얼마를 투입해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영화계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수천억 몇 조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 영화계로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플랫폼과 망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콘텐츠 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 거죠.
문화예술 측면을 바라보면 소위 말하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겠다. 예.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독립 영화계만 바라보면 지원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아마 인풋 대비 아웃풋 효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사례를 들어보면 제가 원앙소리를 제작을 하고 개봉을 할 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천만 원의 마케팅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돈 8천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가지고 배급 비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300만 가까운 관객 동원이 됐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받은 3천만 원은 고스란히 영진이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게 약정 조건이었거든요. 아까 그 그래프로 따지면 저는 엄청난 효과를 본 거예요. 영화진흥위는 3천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층을 받아보면 이른바 공공적인 지원에 입각한 영진의 역할은 저는 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했던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모든 걸 넣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 시작한 모든 사업은 다 영발기금입니다. 국고에서 지원됐던 인건비도 영발기금, 뭐 각종 미디어센터 사업들 문체부에서 했던 거 나중에 관리는 또 영발기금, 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 문체부에서 했다가 나중에 또 이것도 영발기금, 영화 아카데미 뭐 봉준호 감독님을 배출하신 우리 영화 아카데미를 비롯한 많은 중장기 계획안 모두 다 영발기금, 다 영발기금이에요. 그 가두리 양식장에다 가둬놓으니까. 그러면 영발기금이란 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육 사업들은 국고로 오면 안 되는 사업이었나? 애매해진다는 거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전략을 짜고 또 한 가지 적어도 산업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토록 콘텐츠 산업의 공로가 영화가 지대하다라면 적어도 극장 생태계가 최소한 회복을 했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벌어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 2000년도에 디지털 시네마 할 때 영발기금 걷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걷었죠. 그 전에 문해진흥기금으로 한 번 했다가 또 안 했던 거였는데 만약에 극장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이 코로나 국면에서 쓰여야 된다라면 극장의 위기에 써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극장으로는 정작 돈이 투입이 안 되고 그리고 때로는 영발기금이라는 가두리 경기장을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많은 부분들에 대한 뭐가 안 된다라면 있는 분들은 혼란스럽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영화발전기금이라는 가두리 양식장에 우리를 가둬놓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면 영발기금 연장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혁명 시대에도 거치는 돈이 500억 내외였는데 계속해서 그것만 하시라고 영발기금 하신다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영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 영화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걸 제발 좀 짜시고 그에 따른 재원을 제발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거 없이 영발기금만 갖고 연장이니 아니 논의하는 거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영재 대표님 발표해 주셨고요. 지금 토론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영화 감독 5분이 재원과 관련돼서 인터뷰를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인터뷰 잠깐 보시고 나머지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처럼 이런 예술 영화 그리고 어떤 관객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영화, 대중성이 있든 예술적 가치가 더 높든 작품이든 결국 중요한 건 어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문화라는 거는 결국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라는 것도 어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어떠한 보물, 가치, 그 가치를 단순히 한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영화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작은 영화든 큰 영화든 국가의 지원들이 분명히 끊임없이 와줘야,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들이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가서 한국 영화를 알릴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밝힐 수 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책임과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산업은 되게 큰 산업 같지만 사실은 1년에 몇 편밖에 만들어지지 않는 굉장히 제한적인 산업입니다. 지자체나 국가의 도움이 없다면 완성되기가 매우 힘든 여건인 경우도 많고, 생각보다 우리가 봤다고 생각하는 영화들보다는 그대로 극장에 개봉도 못한 채로 없어지는 영화들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해서 영상화되는 것,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또한 항상 국가의 어떤 재정적 도움이나 밑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산업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영화를 만드는 감독과 같은 또 여러 스태프분들, 창작자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영화진흥위원회와 같은 국가 기업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큰 보탬이 되는 좋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소공녀라는 작품을 찍었었는데, 소공녀는 기존 투자사에서 다 투자를 거절당했던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영진이에서 제작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은 만들어질 수 없었던 영화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국가 지원이 영화의 다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상업 영화를 생각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아주 흥행이 잘 된 큰 영화들 먼저 떠올리시기가 쉬운데, 영화의 범위는 훨씬 넓고, 거기에는 이렇게 극장에서 많은 대중과 만나는 큰 상업 영화 말고도 미술관에서 상영이 된다거나, 또는 예술 영화 또는 독립 영화로 분류되는 훨씬 크고 넓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 영화계의 큰 이름들, 유명한 감독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단편 영화, 독립 영화, 저예산 영화, 예술 영화, 그런 데서 다 시작을 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점차 기회를 얻으면서 좀 더 크고 화려한 영화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저변이 있어야 그 안에서 훌륭하고도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배출되기 마련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이 크게, 또는 큰 투자사들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예술 분야도 마찬가지로 영화에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5분 감독님의 그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이원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이원입니다. 마이크 작동하나요? 됩니까? 예.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제가 제일 이질적인 전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재정 예산이 전공이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국가 재정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와서 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다 뭐 아군들끼리 이야기한 한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를 기재부 예산실에 뭐 많은 분들을 아니까 제가 전달해서 이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전달할 만한 논리는 사실은 좀 부족했습니다. 우리 힘듭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 많이 있거든요. 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우리 550조의 1년 예산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논리가 있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금 뭐 아까 500억 또는 한 크게 보면 1000억 정도는 국가적인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힘든 돈은 아니에요. 다만 예산은 논리가 있으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도와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제 페이퍼에 몇 가지 좀 글을 썼는데 정부 지출은 양출제휴입니다. 나갈 것을 고려한다면 국가는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세입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의 논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 특이하게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금을 운영하는 공공,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참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위기가 있으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도와달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영화 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취약점 또는 어떤 시장 실패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시적인 지원을 말하는 건지 근본적인 지원을 말하는 건지도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약간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이 지원이라는 것도 우리 재정의 관점에서 보면 출연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처럼 매년 지원을 해주는 출연금이 있고 특정 사업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해주세요라고 하는 국고보조금의 개념과 영화진흥위원회를 지원해서 그 위원회가 어떤 배분을 해주는 출연금 이런 것도 누군가는 조금 가르마를 타줘야 이 부분이 명확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71쪽에 몇 가지 쟁점들을 나열을 했는데 만약에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민간의 투자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부는 오히려 공정 경쟁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규칙 관리자의 기능이 돼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우리가 중요한 공공재를 산출할 수 있고 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원의 논거가 필요한데 지금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영화진흥기금에 있는 관람료 수입에 들어오는 이 수익자 부담 원칙 이게 지금 제가 헌법재판부에 나왔던 내용도 좀 읽어봤는데 핵심은 그건 같아요. 관람객이 수요자인데 수요자로부터 자금을 징수해서 공급자에게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다라는 논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돈으로 공급자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지원한다. 라는 이야기도 좀 왜 진작 안 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관광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관광공사가 관광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우리 해외여행 갈 때 공항에서 출입국 부담금 내거든요. 근데 이 돈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관광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관광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논거가 되었던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끔 뭔가 재원을 좀 활용하는 노력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앞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정부가 주는 돈 500억에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뭔가 좀 재원의 다각화를 좀 생각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정부 출연금 가능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정도로 공공기관이라고 한다면 인건비를 어떤 그런 수익자 원칙으로 부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운영비와 관련한 경상경비는
출연금으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60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거든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연간 이렇게 출연금을 주고 기관을 운영하게 하듯이 공공성이 있는 기관의 운영비라면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정부 출연금을 확보하는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앞에 말한 것처럼 산업적 관점에서 어떤 특정 영화 뭐 다양한 그런 어떤 시장에서 그 공급되기 힘든 영화라면 국고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 투자조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조합을 통해서 아마 정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영화발전 기금을 만들어서 이 시드머니를 주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제 계속 확대 쟁상천에서 자금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또 하나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소비자에게 돈을 낸 부분에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재원 배분의 구조를 가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기회에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가 잠깐 돈을 받아서 극복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국가의 재원이라는 관점에서 또 우리가 지출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지출에 따른 이 구조와 세입의 구조를 좀 연결시키면서 재원의 다각화를 노력하는,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번 기회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한번 환골탈퇴하는, 그냥 준 돈 가지고 운영하는, 또 관람객 수입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영화진흥위원회의 기관 성격을 한번 전면적으로 재조정해보는 그런 노력이 수반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모두에 조금 뭐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런 우리 영화 산업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담당자를 만나면 꼭 한번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이원희 교수님까지 토론자 모두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다음으로 종합 토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시간이 짧거나 해서 못하신 부분이나 또는 다른 토론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럼 발제해 주셨던 박찬욱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보통 발제를 하면 이제 토론자분들이 발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보통 해주시는데 오늘 다 이제 아마 각자 발제를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영화 분야에서 아마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아마 어려움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영화 산업만을 사실 보는 입장은 아니고 콘텐츠 산업 전체를 사실 보면서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화 산업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영화 산업은 뭐 산업이란 말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약간 좀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로서의 사실 논리도 있고요. 뭐 산업으로서의 논리도 있는데 이게 사실 정책을 접근하는 측면에서는 상호 반대, 완전 정반대로 접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제 문화 예술 쪽으로 이제 지원하는 거하고 문화 산업으로 접근하는 건 사실 논리가 완전 정반대다 보니까 영화 분야는 사실 이러한 논리가 좀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산 마련을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논리 모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예술로서 가치에 집중을 사실 많이 했고 이런 논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개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좀 인론도 많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산업적 측면에서의 어떤 논리도 좀 같이 좀 강조해 주면 이러한 측면에서 좀 설득력을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뭐 예술로서는 이제 지원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내 상황만 보면 모두 이제 지원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같이 비교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를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고를 사실 하는 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은 사실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논리는 사실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영화라는 분야가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사실 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외부에서 보는 한국 영화의 가치가 사실 더 높을 수 있다는 측면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까지 어떤 그 영화의 어떤 가치보다 현재와 미래로서의 어떤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좀 부각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으로서 어떤 이런 가치를 좀 부각시켜서 좀 이런 측면을 좀 그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과 함께 연동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그 발표자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끝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 게 있으시면 고 대표님 마지막으로 좀 그 토론회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터린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당연히 우리 영화계를 나름 위에서 다 발제하고 토론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근데 이제 영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산업공학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들을 바라봐야 되지만 제가 가장 위기를 느낄 때는 아마 시네마라는 것 자체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는 오히려 가장 큰 위기의식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기생충의 효과를 저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누군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겠구나. 뭔가 내가 영화 감독을 꼭 하고 싶다라든가 영화를 해야겠다라는 그리고 배우들 역시 윤여정 배우님의 수상식을 들으면서 젊은 배우들도 작품의 실렉팅을 잘해야겠고 그게 나름의 어떤 전 세계적 특히 미국 시장이나 여러 아카데미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작품을 실렉팅하는 기준이나 여러 가지 목표도 상당히 많은 영감을 줄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오히려 위기를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인식의 제고 측면이라든가 하나의 영화계에 이것들이 가는 효과가 어떤 산업적 이런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화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걸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많은 독립예술 영화들이 비록 관객은 뭐 몇천 명, 수만 명, 뭐 수십만 명에 그칠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측면이어서 어쨌든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영화의 가치지표 개발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이원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되게 중요한 지적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들을 충분하게 영화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좀 대안과 논리를 좀 더 잘 개발해서 그것들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재원을 국고 출연으로 해야 될지 국고 보조금으로 해야 될지 혹은 어떤 발전기금 형태나 어떤 기금 형태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시간대였던 것 같고 어떤 그런 것들을 토론과 발제를 해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는데요. 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영화 산업의 위기와 기회가 상존하고 또 그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영화진흥 기금의 재원 고갈 그리고 그러니까 영화 발전 기금의 징수 시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신 것들은 종합해 보면 더 이상 기금만으로 영화 산업의 그 정책적 지원이나 필요한 부분에 그 재원들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 좀 더 새로운 방향에서의 재원과 그리고 정책 방향들이 좀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만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